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첫 강의를 하게 됐는데, 원래 이 강좌는 우리 원장님께서 첫 강의를 하시게 돼 있어요. 저는 두 번째 강의인데 제 개인 사정이 좀 있어서 순서를 바꿔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 시간이 아마 2시 15분인데 한 70분 동안만 줄여서 쉬는 시간이 없이 그냥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서울특별시에서 환경연구관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학교로 옮겨가서 환경보건학을 강의를 하고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환경보건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따지면은 우리 인체에 피해를 주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있습니다.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이나 폐기물 오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기준으로 오염을 시키는가, 또 그것은 얼만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가, 그것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다가 이제 65이 되면 정년퇴직을 합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좀 다른 일을 하다가 2014년에 이제 각당복지단에서 죽음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죽음학을 공부를 해보니까 그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이 올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두 번째 인생에서 내가 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죽음학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웰다잉 젊은 강사를 하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으시면 그걸 도와드리는 상담사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인생의 마지막 제 사업일 것이고 죽는 날까지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인생살이를 지금 여러분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연세를 보니까 대충 65세는 다 넘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노인이라는 얘기를 스승없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우리가 노인이면 어떠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가 하는 얘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노화 현상과 노인성 질환, 사실은 저도 이 과목은 제가 전공한 과목이 아니고 우리 웰다잉 헬터의 커리큘럼 속에 노인에 관한 문제들을 공부를 해야 한다 하는 커리큘럼 내용이 들어있어서 그것을 제가 맡아서 그럼 이 강좌는 준비를 해서 여러분과 같이 연구를 해보겠다 그래서 이 강좌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노화현상과 노인, 노화현상이라는 게 무엇이냐, 늙어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요. 다 젊었을 때는 다 원기왕성하게 팔팔하게 잘 움직이지만 이것은 인생살이에서 생로병사하고 맞물려 있는 거지. 태어나서 성장을 하고 이제 성숙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노화 과정을 겪은 후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얘기해서 생로병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그래서 성장과 성숙과 노화 과정을 거친다. 세포의 유전 정보 체인 DNA 전달 물질에 이것이 점차적으로 손상이 돼서 이제 DNA가 결국 유전 물질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 체계가 절단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노화 현상은 감각기관의 손상으로부터 제일 먼저 감지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눈이 침침해지거나 귀가 어두워지거나 또 머리가 좀 휘어지거나 또 팔다리가 조금 자유스럽게 움직이지 않는 거나 이런 것도 또 이가 좀 자꾸 물러나고 시원찮은 것 이런 전부 감각기관인데 우리가 노화 현상을 감지하는 것은
이제 감각기관으로부터 온다. 피부가 아주 거칠거칠하고 불투명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감각기로부터 올 수가 있는 거죠. 노화 현상은 그 끝이 죽음에 이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화와 노쇠는 어떻게 다르냐? 노화는 나이가 들어가면 정상적으로는 신체적 퇴화 현상을 우리는 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겪죠. 그다음에 노쇠라는 건 나이에 관계없이 생리 현상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현상을 노쇠라고 해요. 이 노쇠는 젊은 사람들도 볼 수가 있지요. 나이 젊은 사람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우린 노쇠했다고 해요. 그래서 노화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국제노년학회에서 노인을 정의하는데,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노화의 과정 또는 결과로서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기능이 약화돼서 자립적 생활 능력과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이제 노인이라고 노인학회에서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우리나라에서 정의한 게 아니라 이제 국제 노인학회인데, 이것은 주로 유럽에서 통용되는 학회였었어요. 노인을 몇 살로 정의하는 65세를 이상을 노인이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 거기에 따라서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서 이게 시생이 1948년도 이때는 65세라면 상당히 오래 산 겁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 남자가 82세, 여자들은 86세가 평균 수명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노인에 대한 개념이 조금은 달라져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대한노인학회로부터 이제 그 대한노인에서도 주관이 돼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65세는 조금 좀 넘어 있는 거 아니냐. 노인이라면 적어도 70세 이상이 돼야 노인이라고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평균 수명이 그만큼 높아졌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하려면 노인이라는 그런 개념을 조금은 정의를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요새 65세가 넘어가면 지하철 같은 거 전부 이제 무료로다가 승차를 시키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65세가 되면 그 이후에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국가적인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해서 그것을 국가에서도 이제 노년에 대한 그런 개념을 조금은 좀 올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65세 이상을 우리는 노인이라고 해서 모든 통계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통계를 잡아서 모든 행정이나 이런 데서 관련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기본 단위는 세포라는 것이 세포인데, 이 세포가 우리 몸의 가장 말단 단위입니다. 인체는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의 숫자입니다. 이것은 보통 인간하고 사람이라고 인체는 다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는 보통 46개의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44개는 상염색체고 2개는 성염색체입니다. 이 2개는 부모에게서 각각 23개씩 물려받는데, 액수가 있는데 아버지한테도 23개, 어머니한테도 23개, 그래서 46개로 되어 있다. 이 세포는 핵과 미토콘드리아가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핵은 분열할 때 핵 분열을 하게 되는데 4가지 과정을 거쳐서 핵 분열을 일으키고 있어요. 보통 세균이라는 건 2분열을 해서 박테리아 이런 거는 하나가 둘로, 둘이 4개, 4개가 8개로 이렇게 분열되는데, 우리 인체라든가 이제 동물들은 그렇게 체세포가 분열되는 게 아니라 전부 복제를 해서 똑같은 DNA 유전자가 그대로 옮겨가는 거죠. 그렇게 분열을 하게 됩니다. 염색체는 유전자 물체인 DNA를 가진다. DNA는 4개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4개의 염기쌍은 아데닌, 아데시토닌, 티민 이런 4개를 염색체라고 가집니다. 염색체 양 끝에는 DNA 염기 서열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이제 텔로메르라는데,
특정 염기 서열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한 1000번쯤 서로 꼬여지게 되어 있어요. 텔로메어는 그리스어로 텔로스 끝과 메로스 부위를 합해서 만든 그런 용어다. 요 텔로메어는 여러분들이 운동화를 신어보시면 알지만 운동화 신 끈의 끄트맥이 보면은 플라스틱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발끈이 닳지 않고 잘 고리를 잘 들어가도록 이렇게 신발 그 끈의 끝부분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싸져 있죠. 그거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 정보에 따라서 이제 DNA가 이제 유전 정보를 주어서 세포가 분열될 때 그것이 조금씩 달아가고 텔로메어가. 그것이 완전히 달아지면은 이제는 더 복제를 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염기서열 구원하는 것이 이제 텔로메어인데 이 텔로메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세포 분열하고 가장 가까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인간은 주기적으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성장과 생명을 유지한다. 1일 60조 개의 세포 중에서 하루에 약 1조 개씩 분열이 되는데 그러면 60조 개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전체 한번 치환되는데 2달 걸립니다. 근데 이것은 기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우리가 이제 밥을 먹고 소화하는 위는 아주 강산, 그 위액이 pH가 1 내지 2점 되는 아주 강산을 분비하는데 그래야 죽을 먹이로서 소장으로 내려오는데 이 위벽은 아주 강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 빨리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위는 3일에 한 번씩 새로운 세포를 분열이 돼서 완전한 세포가 다시 정착되는 거죠. 우리 피부는 그와 좀 달라서 4주에 한 번씩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우리 몸에 있는 피부를 완전히 바꿔줍니다.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만 4주에 한 번씩 우리 몸의 표피는 전부 한 번씩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 한 80세 이상 90세에서 한다 그러면 1000번 정도 이 피부가 완전히 바꿔지는 겁니다. 그 세포 분열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런 오묘한 그런 하느님의 섭리죠. 그렇게 해서 일어납니다. 세포 분열에서 DNA를 복제하는데 이때 텔로메어 길이가 조금씩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일정 수준까지 텔로메어가 짧아지게 되면 복제가 불가능하게 되고 세포가 복제가 되지 않으면 사람은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포 분열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죠. 젊은 애들은 아주 어린 아들 이런 애들은 세포 분열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나이가 이제 65세, 70, 80 이렇게 되면 천천히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텔로메어가 점점 짧아지니까 그만큼 세포 분열이 활발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텔로메어의 길이는 생물종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인간 텔로메어의 길이는 5 내지 10kb다. 1kb는 DNA 1000개의 길이와 같다. 세포 분열 때마다 5 내지 20이 요만큼씩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이 1 내지 2kb까지 짧아지면 세포 분열이 멈추게 돼서 점점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렇습니다. 텔로메어의 발견. 이 텔로메어가 이제 점점 짧아지는 건데 이건 짧아지지 않게 하거나 또는 짧아졌더라도 다시 길게 매기면 수명은 연장되는 거죠. 텔로메어가 이제 복제하는데 조금씩 가능한데 그거보다 안 닳게 하면은 얼만큼 많이 생명을 150살이든 이렇게 연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착안을 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1978년도에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엘리자베스 블랙번 교수가 처음에 이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세포 분열하는데 필요한 것은 텔로메어다라고 이게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그 다음에 잭 쇼트가 공동으로 텔로메어에 대한 역할을 규명했고 1983년도에 블랙번 교수하고 그 교실에 있는 대학원생이 함께 텔로메어를 복제하는 조사인 텔로메어제를 발견해서 요 세 사람들은 2009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발전시키면은 우리의 생명을 말하자면
불사약, 불로초 이런 거 아니더라도 요걸 잘 이용을 하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냐. 그런 거에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평균 수명이 80세 이렇게 되지만 그것이 훨씬 지나서 100세가 넘어갈 날도 이제 멀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노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까도 65세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나 다 이제 노인 축에 드니까 내 감각을 생각하시면서 아 이래서 노인들이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 노인의 신체적 생리적 특성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체적 생리적인 변화가 오는데 피부 탄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보통 어린아이들을 낳으면 어린아이들 몸에 수분이 70%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피부를 누르면 탄력이 있어서 그대로 탁탁 나오는데 우리처럼 이제 나이가 한 80 넘어간 사람들은 눌러도 제자리에 오는 것이 끌죠. 피부가 투석투석하고 이게 쑥 들어가면 물렁물렁하고 잘 안 나오게 돼요. 수분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가 이제 이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는데 수분 부족 현상. 그 다음에 채모의 변화. 머리털이라든가 이렇게 채모가 이제 백발이 되죠. 이게 영양상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돼서 백발이 되고, 그 다음에 뼈의 밀도가 낮아져서 잘 부러지게 됩니다. 골다공이라고 그러죠. 이게 기질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 뼈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점점 빠져나가고 칼슘 섭취라든가 비타민 D가 부족하고 그렇게 되면 골다공이 오게 돼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이제 그 생리 현상이 끝나가면 에스트로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골다공이 심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장 박동이 약해져서 혈압이 상승하게 된다. 우리는 보통 심장에서 압박을 줘가지고 이제 그 좌심실에서 저 피를 받아가지고 우심방으로 주고 우심실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온몸으로 돌려야 되는데 이 피스톤이 나이 먹으면 약해지지요. 그래서 혈관벽은 두꺼운데 이것이 말단 혈액까지 다 보내려고 그러면 압력이 상당히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혈액이 이제 둔화되고 그러면 혈압이 압력을 받아가지고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혈압이 되는 것이 흔히 노인들한테는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체온 유지 기능이 떨어져서 추위를 잘 타게 되고 수면 패턴이 좀 바뀌게 됩니다. 이제 초저녁 잠이 많게 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젊은 애들 잠자는 거 깨우고 그러지요. 그래서 이게 노인들의 신체적 생리적인 변화가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방광 조절 능력이 저하로 잦은 배뇨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야뇨증이라고 됩니다. 그 다음에 저작 소화 효능이 좀 떨어진다. 이가 현찮으니까 씹는 것이 좀 약하게 돼요. 그래서 침을 많이 발라서 위로 내겨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우리가 침에서 나오는 아밀라제 같은 거를 발라서 음식을 위에 남겨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제 췌장에서 그걸 대신 역할을 해야 되니까 췌장에 문제가 일으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저작 소화 요성이 저하되면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노인의 신체적 그 특성 중에 하나는 감각 기능이 변화가 됩니다. 시력의 저하가 되고 특히 어둠에 적용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된다. 뭐 안경 같은 걸로 좀 보정을 하실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청력의 저하, 판단 능력의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보청기는 조금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보청기를 끼고 있는데 귀가 조금 청력이 자연 현상에 따라서 이 청력이 떨어진 분들은 보청기를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청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청력이 떨어지면 한쪽만 보청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쪽도 이제 건강상 필요해서 양쪽에 다
보청기를 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저는 양쪽에 지금 보청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상당히 청력이 많이 나빠졌는데 많이 보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귀찮지만은 이 보청기를 하는 것이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그렇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청력이 나쁘신 분들은 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미각, 후각의 변화가 온다. 맛이 짜지거나 또 맛을 잘 못 느끼고 이런 것들이 우리 생리적 현상, 이런 것이 노인 현상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기능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지적 능력이 감퇴된다. 예를 들어서 연령을 따서 노인네가 되면은 여러 가지 지적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무엇을 공부를 해도 그걸 바로 이해하는데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한 번 들어도 제대로 모르고 몇 번씩 들어야 되고 봐도 여러 번 봐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되는 게 됩니다. 그다음에 기억 능력이 감퇴가 됩니다. 옛날 같으면 한 번 들어도 잘 기억하는데 10번 들어도 그 다음에 잊어먹게 되고 그러죠. 어차피 해마라든가 이제 뇌세포의 기능이 약화되고 또 뇌세포가 점점 죽어 들어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보다는 단기 기억이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금세 얘기한 것도 잊어먹게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적 기능의 변화가 온다. 학습 능력이 저하가 온다. 몇 번씩 들어보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런 것이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입니다. 그다음에 성격의 변화가 옵니다. 우울증 경향이 늘어납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우울증은 왜 오느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나이를 따졌을 때도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가 얼만큼 더 살다 죽을까 하는 생각 그걸 먼저 하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우울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앞으로 내가 10년 후에는 뭐가 되고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고 30년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꿈을 가지고 사는데 70이 넘어가면 꿈들이 거의 없게 돼요. 그냥 살아가면 되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경향이 좀 심하고 신체적으로 아픈 것도 많아지고 또 병원에 갈 일도 많고 이렇게 되니까 우울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이제 좀 정신이 조금 좀 나태해지고 또 기억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적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위 이런 게 다 상실되고 그러니까 사회적 그런 손실 또 정서적 손실 이런 걸로 해서 우울증이 올 수 있는 경향이 많아지고 융통성의 감소와 경직성이 고집불통이 되게 되죠. 나이 먹으면. 그다음에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옵니다. 나는 옛날에 그랬어. 그거 필요 없어. 그러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노인네들의 성격입니다. 친숙한 물건에 대한 애착. 내가 조금에 가지고 있던 걸 애들은 자꾸 버리라고 그러는데 하나도 버리기가 싫어가지고 전부 싸놓지. 옷도 좀 애들이 버리라고 자꾸 그래도 안 버리고 전부 가지고 있고 옛날에 골동품 같은 거 전부 모아놓고 안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식구들한테도 지청기를 받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노인들은 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이 된다. 목소리가 크게 되고 일단 나부터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되는 것이 심리적인 성격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존감의 상실이 오게 되고 지위와 역할의 상실, 퇴직, 이제 옛날에는 한가닥 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뒷방 늙은이가 되니까 점점 우울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또 자녀들이 이제 다 결혼을 해서 나가게 되고 때로는 배우자가 이제 사망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혼자 있게 되게 되는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지위가 상실됐다는 상실감 같은 걸 가질 수가 있게 되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게 잘 사는 사람은 괜찮지만 그저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들은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신체적으로도
이제 병원 신세를 많이 져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자존감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타인의 수발이 필요하게 된다. 좀 더 몸이 나빠지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수발을 들을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본인한테 우울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밖에 되지 않는다. 노년의 욕구, 그렇더라도 노인들은 시몬스라는 분이 연구를 한 욕구에 보면 장수에 대한 욕구, 늙었더라도 좀 오래 살고 싶다. 여기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 현실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여가 활동을 즐기려는 욕구도 가지고 있고, 일상에서 벗어나서 해방감을 찾고자 하는 욕구도 가지고 있고, 또 집단 내에서 자기 존재감을 찾고자 하는 욕구도 있고, 명예롭게 물러나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을 노인네들은 욕구로 가지고 있다. 이 시몬스의 욕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매크로스키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 욕구를 표현했느냐면, 환경적인 욕구를, 환경에 적응하려는 욕구도 가지고 있고, 표현적인 욕구, 자기 활동 자체가 좋아서 참여하라는 욕구,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스스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현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게 됩니다. 영향력의 욕구, 교육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욕구도 가지고 있고, 또 초월적인 욕구, 인생의 본질적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매크로스키는 그렇게 교육적 욕구 표시를 했습니다. 노인 집안, 이제 노인들은 집안을 많이 갖게 되죠.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이 생기니까 노인 집안의 특성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하게 그런 질환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염증이 있으면은 이제 열이 나야 되는데 염증이 있더라도 열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맹장이 있어도 아프질 않고 그냥 맹장이 터지는 수도 있고, 심근경색이 오더라도 증상이 별로 본인이 잘 느끼지 못한 정도가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게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아주 애매해서 이게 무슨 질병인가라고 애매한 그런 오진을 하기 쉬운 그런 증상들이 있게 되고, 노화와 구분이 어렵다. 이것이 생리적 노화와 구별이 어렵게 되고, 또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희박하고 여러 가지 질병이 함께 합병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 그다음에 고지혈증, 그다음에 당뇨, 이런 것들은 묶여서 같이 오게 되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질병. 이건 돈이 모자르거나 또 자식들한테 얘기를 하면 또 병원에 데려가고 돈도 없는데 또 병원은 잘 되게, 그래서 자기 질병을 자꾸 감추려는 경향이 있어요. 친구들한테. 이거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그냥 좀 며칠 있으면 나아. 그러고 자꾸 자기 질병을 숨기려는 그런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약물 사용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약물 부작용이 노인들한테 많이 납니다. 20대의 약물 부작용보다 70대에는 7배가 더 부작용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물 부작용이 노인들한테 많이 난다. 청량중의 검사 기준을 적용하는 질병이 많게 된다. 예를 들어서 혈압도 그래요. 나이가 거의 80 넘은 분들은 혈압을 120에 80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20에 80을 맞추려면 심장 박동이 그만큼 크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나이 먹은 사람들은 혈관벽이 전부 두꺼운데 심장에서 굉장히 압박을 해줘서 압력을 가해줘야 말초 혈관까지 혈액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40, 150에 100배도 노인들한테는 그건 고혈압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고혈압 그러면 120에 80을 꼭 기준으로 두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하면은 말초 혈관까지 혈액이 보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젊은이하고 그렇게 좀 달라서 혈압 관리도 너무 타이트하게 120에 80까지 맞출 필요는 없다. 만성적이고 퇴행적인 결과를 먼저 서서히 발병되고 진행도 서서히 온다. 왜냐하면 세포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80 넘은 분들이 돌아가시면
나중에 어톱시라고 해서 부검을 해보면 거의 80%가 암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진행하는데 진행 속도가 서서히 느리기 때문에 보통 평상시 죽음을 맞이하는 때까지도 그냥 그 암세포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것이 증상으로 나타나서 사람이 쓰러지기까지는 상당히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80 넘어가면 거의 다 암 조직이 몸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리는 없다는 거죠. 그것이 다만 해가지고 표현이 되지 않아서 쓰러지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노인 질환의 특성은 이제 의사 한 사람보다는 물리치료사라든가 재활의학 전문가, 사회사업가 이런 게 치료가 팀워크가 필요해서 노인들을 케어하고 봐줘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인 질환의 종류. 이제 노화에 밀접한 관계가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질병입니다. 젊어서부터 생겨서 오래 지속되는 질병이 있고 이건 고혈압, 당뇨, 뇌졸중, 골다공증 이런 것들은 노인네가 돼서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한 3, 40대부터 계속해서 시간적으로 봐서 그 발생 그 시가가 아주 젊어서부터 오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늙을 때까지 같이 하는 거죠. 특유의 병적 상태인 질병, 노인네가 돼서 나타나는 건 노인성 난청이나 또 노안, 노인성 백내장, 치매, 노인성 우울증 이런 것들은 젊은 시절보다는 나이 먹은 분들한테 많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노인 질환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좀 얘기를 했어요. 우선 노인들이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고혈압, 혈액의 산성화와 같은 현상으로 혈액 정도가 높아지고 혈관 협착으로 인해서 혈관 압력이 높아지는 현상을 이제 우리는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이제 본태성 고혈압과 2차성 고혈압을 나누는데 기초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생기는 고혈압을 우리는 이제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고 전체 고혈압 중에 거의 90%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2차성 고혈압은 기초 질환이 있어서 생기는 고혈압으로 전체 한 10% 정도는 이제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또 원인 본태성 고혈압은 유전적인 소인이 상당히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어느 쪽이든지 이런 소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고혈압에 대한 유전적인 소인을 갖게 됩니다. 그다음에 비만, 스트레스, 음주, 흡연, 고염식 이런 것들이 본태성 고혈압을 일으키는 방법 중에 그 원인 중에 하나고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정확하게 왜 고혈압이 생기느냐라는 건 아직도 찾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성 고혈압은 신장질환, 내분비질환, 임신중독, 자간, 또 종양이 있거나 신경성 방광염, 요로폐쇄, 약물중독 이런 것들이 오면 이런 것이 질병이 있으면은 2차성 고혈압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진단은 고혈압은 정상 혈압이 120mg, 확장기 혈압이 120, 수축기 혈압은 80 이하라고 이렇게 정상 혈압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보통 그 의학적인 소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꼭 그 나이 자신 분들은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얘기고 고혈압은 140에 90이 되면 이제 고혈압 증상을 의사들이 이제 판정을 해주고 약을 먹게 이렇게 합니다. 혹시 저도 지금 고혈압 약을 복용을 한 지가 한 10년이 좀 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고혈압 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도 거르지 말고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면 중간에 그것을 끊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혈압이라는 것이 뭐 잴 때마다 조금 다르죠. 또 기분에 따라 다르고 아침 정에 다르고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고혈압 약을 먹다가 끊으시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때는 이제 보통 때 마음이 안정되고 편할 때는 정상적으로 유지하다가 어떤 스트레스나 또는 아주 마음적 신적 괴로운 일이 닥치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혈압이 막 높고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때
혈관벽이 터지는 수가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끊지 말라는 이유가 그때 그 순간에 터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은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복용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나이가 많은 고령은 꼭 이 기준에 적합할 필요 없다. 치료민 예방 혈압 강화제를 복용을 하는 방법, 식이요법이 중요하다. 체중 조절, 알코올 섭취 제한, 염분 섭취 제한, 칼슘 섭취를 줄이고 섬유소와 불포화 지방산을 관리한다. 과로 금지, 스트레스 해소 이런 것들이 고혈압 치료 처방 중에 하나다. 두 번째 질환은 당뇨병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췌장의 인슐린 분비 부족으로 혈액 속에 당 성분이 과도하게 존재하여 고혈압이나 고지혈 등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다음, 당뇨, 가시 이것이 특징인 질병입니다. 물을 많이 먹게 되고 또 소변을 자주 보고 많이 보게 되고 또 소변에 이제 당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실외에서 이제 이게 소변을 보면 개미 같은 게 많이 끼게 되죠. 그러면 당분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옛날에 시골에서는 이걸 소가리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먹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당뇨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도 많이 섭취하게 돼요. 당뇨 환자가. 원인은 인슐린 분비의 양적 부족에 의한 이형 당뇨. 그다음에 인슐린 대한 감수성 저해에 의한 이형 당뇨, 만성형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고 비만과 운동 부족, 음주, 흡연 등 라이프 스타일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당뇨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런 거에 신경을 쓰셔서 좀 관리를 잘 하시는 겁니다. 증상은 혈관 병경, 동맥경화, 망막장애, 말초혈관 장애 유발 이것들이 이제 당뇨병의 중요한 증상이 되는데 보통 동공 눈에 이제 영향을 미쳐가지고 가장 실핏줄이 많은 데가 눈 아닙니까? 그래서 당뇨병에 걸리면 이제 눈이 시력이 나빠지게 되고 이런 경우가 되고 말초혈관에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말초혈관에 괴사가 오게 돼서 발끝이라든가 손끝에 이 차갑게 되든지 나중에 괴사가 생기게 되면 이제 발을 절단하게 되고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 말초혈관에 산소라든가 이런 것이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증상 중에 하나는 이제 혈관 변경이 일어난다. 또 유전적인 소인이 있습니다. 성인 인구의 10%가 지금 당뇨병 환자다. 너무 많이 먹고 우리가 요즘에 옛날에는 못 먹어서 그러겠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과식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당뇨병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지금 나는 수시혈당치 200mg, 그 다음에 공복혈당치 120 이상을 우리는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당부화 시험에서는 2시간 차가 200mg니까 진단을 하게 됩니다. 치료 및 예방은 인슐린 비의존 상태인 경우 이용은 적절한 식사와 운동요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슐린을 맞으면 되는 거니까 심하면 인슐린에 의존하는 건 인슐린을 맞게 되면 인슐린이 몸에 돌면서 우리 혈액에 있는 당분을 없애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인슐린을 맞게 되는 겁니다. 인슐린 주사 및 경계 투여요법을 치료 방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뇌졸중인데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혈관에 나타나는 순환장애로서 뇌장애의 부위 정도에 따라서 각종 신경 증상, 운동마비나 언어장애 등을 유발하는 증후로 말합니다. 분류는 뇌출혈, 뇌혈관의 파열로 인해서 뇌실 내에 출혈이 생겨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이것을 뇌졸중이라고 그러고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혈액 공급이 막히고 뇌내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서 뇌세포가 죽게 되고 이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통 뇌출혈은 뇌혈관이 파견돼서 피가 뇌내에 고여있는 상태 나중에 수술요법으로 제거하면 회복이 되는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우열이 돼서 피가 고여있는 시간이 얼만큼 돼 있느냐 또 그 부위가 어디냐
또 그것이 얼만큼 눌렸느냐에 따라서 언어장애가 오든지 마비가 오든지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뭐 바로 발견만 하게 되면 바로 제거하면 후유증이 훨씬 덜한 거죠. 그래서 그 뇌출혈은 그렇고 뇌경색은 그 혈관벽에 이제 그 콜레스테롤이 끼었다가 막는 거죠. 그러면 그 혈관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산소가 보통 뇌세포에 한 10분만 공급되지 않으면 뇌세포는 죽게 됩니다. 그러면 뇌세포가 일정하게 죽으면 이제 병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뇌경색입니다. 이것은 빨리 발견하면은 뭐 이 혈관을 통해서 뭐 스탠드를 끼든지 아니면은 그물망을 집어넣어서 열려가지고 혈관이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술요법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 뇌경색들은 빨리만 발견하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뇌졸중의 원인 외상적인 충격,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스트레스 유발병, 운동 부족, 과잉 영양, 증상은 어지러움, 안면마비, 언어장애, 보행불능, 두통, 의식불명 이런 것들이 이제 뇌졸중의 증상으로 다르고 치료 및 예방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술요법을 쓰면 됩니다. 식생활 개선, 금주, 금연 식생활 개선, 그다음에 스트레스 벗어나기, 적당한 운동, 체중 관리, 생활 습관 관리 이런 것들이 뇌졸중입니다. 이 골다공증은 장기간에 거쳐서 칼슘 섭취 부족이나 흡수 부족이 계속돼서 골대사의 균형이 깨져서 골조직의 파괴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음식에서 칼슘 섭취가 부족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장내에서 칼슘 섭취에 관여하는 비타민 D가 부족되는 경우에 골다공증이 올 수 있고, 골 흡수를 돕는 칼시톤이나 에스트로겐이라고 여성 호르몬인데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게 되면 골다공증이 심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폐경이 끝나고 나면 폐경이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 골다공증이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류는 폐경 후 골다공증, 그다음에 노인성 골다공증, 나이에 따라서 골대사에 장애가 와서 골다공증이다. 근데 골다공이라는 건 뼈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거죠. 그냥 넘어지게 되면 뚝 부러지는 거예요. 다시 골이 이게 흡수가 돼 다 뼈가 붙어야 되는데 잘 안 붙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물론 뼈 있는 그런 조직들을 많이 먹고 하는 것들은 그 뼈에 있는 기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뼈에 이제 구멍이 숭숭 들어오면 이제 부서지고 그렇게 해서 넘어지면은 특별히 이제 노인애들은 이렇게 털썩 주저앉으면 이제 이 방광에 있는 이제 그 대퇴부나 이런 게 하나 이제 부러지거나 그러면 보통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꼼짝 못하고 누워있죠. 한 달만 누워있으면은 자기 근육의 거의 반이 소실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대퇴골이 부러져가지고 죽는 이유는 그 대퇴골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대퇴골로 인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근육이 전부 빠져나가게 돼요. 한 석 달만 누워있으면 거의 근육이 다 빠져나가게 돼요. 근육이 빠져나가니까 우리 장기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그걸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퇴골이 부러져서 돌아가시는 거, 변속관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게 되게 대퇴골이 부러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돌아가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퇴골이 붙지 않아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근육이 다 빠지기 때문에 그걸로 다른 기관에 영향을 줘서 돌아가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치료는 칼슘 섭취, 그 다음에 폐경 후 호르몬 제제 맞는 거, 그걸 골떠지지 않도록 일상생활에 주의하는 거 이런 겁니다. 치매, 기억 및 지능의 전반적인 장애로 뇌의 기질성 병변에 의해서 발현되는 증상으로 정신 증상이나 행동 이상을 보이는 질환을 총칭해서 치매라고 얘기합니다. 종류는 알츠하이머, 이제 가장 많은 건데 폐행성 질환으로서 뇌세포가 괴사되는 현상이고
이제 세포 안에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 42가 축적돼서 생기는 로이체, 그다음에 혈관성 치매, 이건 혈관이 터지거나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손상인데, 이거는 치료가 상당히 좋은, 예후가 좋은 그런 치매 중에 하나입니다. 현상은 65세 이상 인구의 10%가 지금 75만 걸 80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 치매의 증상은 기억, 장애 등이 서서히 진행합니다. 이건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두고 진행해 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뇌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까지는 치료제는 없고 진행 속도를 늦추는 방법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뭐 의학이 발달돼도 치매를 탁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아직도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뇌세포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세포하고 달라서 아주 뇌세포는 민감한 그런 세포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치료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인은 그렇고 이제 장기 기억보다 단기 기억에서인데, 보통 우리가 기억에는 이 해마라는 게 있는데, 해마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된 축적되어 있는 그런 기억들은 죽을 때까지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이럴 때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축적되어 있어요. 그 축적된 기억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치매 환자들은 지금 조금 전에 했던 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금세 돌아서서 아까 뭐 했는지를 몰라요. 가장 문제죠. 그러니까 30년 전 거는 다 기억하는데 조금 전, 1시간 전 거를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어떻게 돼,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 빠져서 망상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증상이 이제 치매 증상입니다. 성격이 아주 변화돼서 이제 아주 갑자기 성격이 많이 변하게 되는데, 이런 게서 조기에 붕괴가 돼서 그 사람 모습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장기 기억보다는 단기 기억이 상실하게 된다. 장곡 정식 간이지능 평가표에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뇌 단체 촬영, CT나 MRI 촬영은 나오고 있고, 진행 속도를 늦추는 약물 복용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법은 333 원칙 지키기, 3가지 권장하기, 일주일에 3회 이상 걷기, 그다음에 부지런히 읽고 쓰기, 생선과 채소 먹기, 이런 것들 3가지 긍정은 술, 담배, 머리 다치지 않기, 3가지 행하기, 정기적인 검진, 가족들과의 자주 소통하기, 매년 치매 조기 검진 받기, 이런 것들이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강의 시간을 바꾼 이유 중에 하나도 제 집사람이 지금 치매를 앓고 있어요. 올해 나이가 82살인데 이미 인지기능 장애를 진단받기는 한 10년 전에 받아서 약물을 복용했는데, 그동안은 서서히 진행이 돼서 증상이 잘 나타나질 않다가 2년 전부터 증상이 좀 심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본인이 그 결혼을 했는지 또 자녀를 뒀는지를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이제 장애 등급을 받았는데, 5등급을 이제 받아서 요양보호사가 이제 저희 집에 3시간씩 와서 케어를 하고 저하고 24시간 제가 이제 봐주면서 그 3시간 동안을 요양보호사가 대신 보고 있고, 저는 그 3시간 동안 다른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 시간을 바꾼 것도 1시부터 4시까지 요양보호사가 저 대신 우리 집사람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요 강의 시간을 먼저 제가 땡겨서 하고 4시까지는 집에 가려고 사실. 근데 가장 문제는 망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린 시절에 처녀 때 시골에 살던 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 집에 간다는 거죠. 그 집에 가고 싶어서 보따리를 계속 쌉니다. 그리고 뭐 중요하지 않은 휴지 뭐 이런 걸 해서 감춰놓고, 그래서 그걸 또 풀려놓고 감추고 풀려놓고, 그러니까 이제
요새 저하고 집사람하고 술래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싸놓고 저는 풀러놓고 또 싸고 풀러놓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가족들은 그걸 신경을 쓰고 이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치매에 대한 공부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를 케어하는 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거냐. 그러니까 마음을 다 내려놔야 한다는 거죠. 저도 지금 이제 80이 넘었지만 제 인생, 후반기의 인생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제 아내를 케어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고, 죽을 때까지 내가 잘 돌봐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내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웬만한 백화대 활동들을 제가 이제 웰다잉 강의를 다니는 이런 거 전부 하지 않고 또 다른 사회적 활동도 다 끊고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치매라는 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쁜 질환 중에 하나고, 아까 얘기한 뇌졸중이나 뇌출혈 중에서 뭐 쓰러져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면 다른 사람 손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질병이 인생의 노후에 가장 힘든 질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치매 환자를 돌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생겼나 하고 자책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사실 자체를 인정을 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우리 집사람은 그런 치매를 갖고 있다. 그렇게 해서 자랑은 아니지만 남들한테 이렇게 미리 여러분들한테 우리 집사람은 치매를 갖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하면 식당 같은 데 가서 밥 먹다가 뭘 해도 이해가 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케어하는 것이 그게 훨씬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치매 환자를 돌보면서 이제 터득한 것이 인생살이 중에서 이런 거는 이렇게 해나가면 되겠다 하는 걸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지금은 마음이 좀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관절을 많이 사용하여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성인 질환으로서 연골 퇴행으로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오고 움직임이 제한되면 60세 이상 노인 29%가 앓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연골제포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은 여름보다 겨울이 심하고 무릎, 손발, 관절통 빠지는 것이 이제 온다. 퇴행성 관절염 치료는 셀레늄 식이요법, 연골주사, 인공관절, 치환술 이런 것도 있고, 무리한 운동 금지, 규칙적인 운동, 식이조절, 적정 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대충 해서 우리가 노인들은 이런 질환을 우리는 노인성 질환이라는 이외에도 노인성 질환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노인 실태, 노인 인구의 증가 현황, 노인의 4가지 고통,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2017년도에 12월 말 통계로 해서 총 인구 5,179만 명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613만 명이었다. 그때 이건 11.8%였어요. 근데 평균 수명의 증가를 따져보면 2019년도에 남자 79.5세, 여자는 85세, 평균 나이는 82세다. 근데 이제 남자가 거의 지금 82세까지 높아졌고 여자는 86세 정도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국가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여성 평균 수명이 88세예요. 그럼 거의 우리도 그 따라잡을 만큼 됐어요. 지금 일본에는 100살 넘은 사람들이 15,000명 정도 인구 1억 5천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평균 수명의 증가 이렇고 노인구의 증가 추이 2018년도에 700~800명이 14%가 되어서 고령화 사회가 됐고 2025년도는 1,000만 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20%가 넘어서 초고령 사회가 되고 2050년도에는 1,800만 명 37%, 이게 이제 부양지수가 1대 1.1이라는데 205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3,6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합계 출산율이라는 건 여성 15세부터 64세까지 여성 인구가 결혼을 해가지고 일생 동안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숫자가 0.78명입니다. OECD 국가 38개 중에서 제일 꼴찌예요. 일본도 1.3, 미국은 1.6, 이스라엘 같은데 2.0이 넘습니다. 보통 2.0이 돼야 평균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2.0은 절여내놓고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노혼이 되고 그 나이가 보통 30이 넘어가서 이제 첫 아이를 낳고 또 결혼도 안 하고 왜? 그런 조건이 안 되니까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취업도 안 되고 집을 살 수도 없고 애들 하나 키우는데 교육비가 엄청나고 그러니까 실제로 애들 결혼을 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계속해서 인구 절벽 상태가 온다는 거죠.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에 한 300조 원 정도를 인구 절벽에다 쏟아부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얻은 결과가 없었어요. 지금 0.78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서 이제는 유입인구, 외국에서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5천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2050년이 되면 3,600만 명인데 그 중에 노인의 인구가 1,8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절반 정도 노인이 65세 이상이에요. 그러면 일할 인구가 줄어드니까 노인네를 부양을 해야 되는데 부양비가 따질 수가 없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요. 지금은 가금세를 14% 내는데 2050년 되면 45% 내요. 내가 월급을 받는데 그 중에서 세금을 45%를 내야 노인네들을 부양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되지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단일 민족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런 문제가 이제 또 도래가 됐습니다. 100세 인수위 증가 현황을 보죠. 2018년도에 남자 550명이 그때 100살이었습니다. 여자는 3,368명. 그래서 3,908명이 우리나라는 2018년도에 100세가 넘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인구가 그대로 있느냐? 2015년도에 이렇게 됐고 이제 2016년도에 3,000명에 매년 400명씩 100살 넘은 사람이 늘어난다. 그러면 앞으로 100세 시대가 도래가 되면 앞으로 한 10년 후쯤 되면 3,900만 명이 10,000명에 육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세라는 것이 꿈의 나이는 아니다. 나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만 관리하면 이 중에서 100세 사시는 분들이 적어도 꽤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만 잘 하시면 돼요. 내일 노인의 네 가지 고통, 빈고, 노예 가난한 고통, 이게 빈고입니다. 가지고 있는 거 애들 다 주고 손바닥에 가진 거 없으면 고생합니다. 이게 빈고예요. 그다음에 병고, 여기저기 자꾸 아프니까 각종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오게 되죠. 그다음에 무의고, 할 일이 없는 고통, 이것도 엄청 고통입니다. 하루 종일 우두커니 앉아서 텔레비만 본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할 일 없는 것이 고통입니다. 이게 무의고라고 해요. 고독고, 외로운 겁니다. 이제 출가시켜서 애들 다 내보내고, 또 배우자는 죽고, 혼자 있거나, 그러면 얼마나 고독합니까? 친구도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거의 80 넘어서 90 가까이 되면 내가 밥을 사줄 테니까 친구 보고 오라고 해도 안 와요. 다리 아파서 못 와, 허리 아파서 못 와, 어디 그래서 큰 핑계대고 못 와서 친구도 저거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고독하게 되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는 노인의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100세 시대를 사는 지혜.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100세까지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100세를 살아갈 수 있는데 좋은 지혜를 갖느냐. 첫째, 재테크를 해야 한다. 두 번째, 재테크라고 하는 것은 돈을 푼다는 뜻이 아니고 돈을 잘 지키고 잘 쓰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죽을 때까지 얼마큼 손에 움켜쥐느냐. 내가 쓸 수 있는 만큼.
그것을 잘 지키는 거예요. 자식들 적당히 주고 내가 평생 쓸 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재테크입니다. 그 다음에 잘 쓰는 거, 자식들, 친구들한테 내가 돈 쓸 때는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재테크가 됩니다. 장래 미래 남기고 가사가 보험을 들어라, 노후보험 이런 거 필요하면 모기지를 써야 해서 그걸 가지고 써라. 재산 놔두고 그냥 가난하게 죽지 말고 집을 담보로 하든지 땅을 담보로 하든지 모기지로 해서 그 이자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건강 테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늙으면 부와 명예가 아니라 건강이 행복이다. 돈 그냥 수억 싸들고 요양원에 가봐야 대접 못 받습니다. 고생이죠. 그러니까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늙으면 부와 명예가 아니라 건강이 가장 행복합니다. 무병장수가 최고의 경목이다. 적당한 운동이 걷기, 체조 이런 것, 식생활 관리 잘하는 거, 고단백질 섭취하는 거, 소식, 물 잘 마시기, 체중 관리, 스트레스 피하기, 질병 관리. 요거는 꼭 내가 내 질병을 가장 잘하는 동네 의원이라도 내 전담 의사를 하나 잘 소개받아가지고 관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몸이 아프면 바로 가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종합병원은 좀 힘드니까 동네 의원들을 이렇게 하나 해서 내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의사를 하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시백천만 운동 실천하는 거, 하루에 좋은 일 하나 하기, 그 다음에 하루에 10번 웃기. 예를 들어서 보통 어린아이로 태어나면 하루에 200번 웃는다고 그러죠. 200번 울려면 우리 몸, 이 얼굴에 있는 600개의 근육이 서로 작용을 해서 얼굴이 확 펴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50대가 되면은 거의 10번도 하루에 안 웃게 되고, 이제 70대가 되면 거의 웃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입꼬리가 밑으로 처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얼굴이 근엄해집니다. 근엄해지는 건 좋은데 남들이 비해서 근엄하지 본인도 그렇고 이제 얼굴이 그냥 이렇게 웃지 않는 얼굴이니까 좀, 그러니까 웃는 그런 습관은 일부러라도, 그래서 거울 보고라도 입꼬리를 올리는 운동 이런 것도 좀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백자 쓰는 거, 그 다음에 천자 읽는 거, 만보 걷는 거, 이런 것들은 생활화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시백천만 운동이 그런 운동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세 시대를 사는 지혜 중에 하나가 관계태거, 이거는 이제 끌어안기. 예를 들어서 배우자나 자녀, 친지, 친구들과 관계를 개선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100세를 살아가는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용서청하기, 목소리 낮추기, 그 다음에 고집들 부르기, 옷 깨끗하게 입기, 모른 척 넘어가기, 지갑을 자주 열기, 이런 것들은 보통 나이 먹은 분들이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주위 사람들과 잘 친하게 지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시간 테이크,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무이고 아무 할 일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거, 계획 세워서 살기, 하루 한 달, 1년 계획 세워서 사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교육이 있다면 찾아와서 교육받으면 이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많이 가르쳐요. 이건 찾아다니면서 하면은 소일도 되는 거죠. 무의하는 건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하시면 좋더라고요. 봉사, 기능제보, 노력봉사, 교육 프로그램 찾아주고 취미 활동 이런 것들도 무의고를 줄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다음에 이제 웃음 테이크 이런 것들이 이제 넘어가고요. 이제 물 마시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수질 특성 이런 거 다 가지고 이제 건강하게 물 마시는 방법 이제 좀 수질 특성이라고 좋은 물을 하고 좋은 물의 조건, 여러분들이 물 마시는 겁니다.
체내 상투압 균형을 유지하는 미네랄의 금속이온이 충분히 함유된 물. 이게 이제 칼슘, 마그네슘, 나토륨, 뭐 이런 카리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물이 좋은 물입니다. 생명체로 해로운 유해물질, 그러니까 유해물질이나 또는 세균, 그다음에 원충, 조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지 않은 거, 그런 물이 좋은 물이다. 그다음에 산소, 용존산소가 많이 들어있는 물이 좋다. 용존산소는 뭐냐면 이런 물 속에 이제 열면은 이 안에 용존산소가 보통 12ppm 정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끓이면은 용존산소는 다 날아가요. 뜨겁게 끓이면 그 용존산소는 제로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 식히면은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다시 물 속에 녹아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 용존산소가 10ppm 됩니다. 이 한강에 물고기가 죽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큰 물고기들이 떠서 죽고, 우리 그 부천에도 요 호계천에 가끔 물고기가 뜨고 그러면은 여름 더운 날씨에 햇빛이 비쳐서 물의 온도가 높아져서 물 속에 있는 용존산소가 다 날아가게 돼요. 이 용존산소가 5ppm 이하로 떨어지면 물고기도 숨을 못 쉽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숨을 쉬러 바깥으로 막 뛰어 올라오죠. 그 여러분들이 여름철에 강가를 지나가면 물고기들이 막 뛰는데 저게 힘이 좋아서 뛰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숨을 쉬러 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줄어들면 물고기가 폐사하는 거예요. 그 용존산소가 없어서 물고기가 죽는 겁니다. 그런 게 허다히 많았어요. 지금은 한강이 깨끗해져서 그런데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한강에 물고기가 가마짝으로 뭐 수백 가마짝씩 잡아냈어요. 죽어가지고. 그게 용존산소가 없는데 그거는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서 물이 지저분한데 햇빛이 비치니까 거의 산소가 없어져요. 산소가 없어지니까 물고기가 숨을 못 쉬어서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뭐 팔뚝만한 물고기를 뭐 하루에도 뭐 한 50가마짝씩 걷어서 내고 그런 적이 꽤 있습니다. 그럼 용존산소, 물 속에는 산소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경도가 너무 높지 않은 야갈가리석 성분의 물을 마시는 게 좋다. 이게 좋은 물의 조건입니다. 맛있는 물 건강하게 마시는 거, 하루에 2.5리터 정도, 한 8컵 정도를 가급적 공복에 마신다. 아침, 저녁 식사 전. 보통 물 맛이 가장 좋은 것은 온도가 한 5도 정도 되는 물을 마시는 것이 물 맛은 제일 좋아요. 물 맛은.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는 물이 가장 시원하고 물 맛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차가운 물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갈증도 해드리지만 우리 몸에 있는 열량을 뺏어서 그 차가운 물을 뜨뜻하게 데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 뜨뜻하게 된 것을 뜨뜻하게 먹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찬물 먹지 말고 미지근한 물, 보통 음양수라고 그러는데 뜨거운 물 반컵, 찬물 반컵을 섞어서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음양수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너무 차가운 물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차가운 물을 장복하게 되면 폐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 폐암에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것이 주방에서 일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오염물질들을 마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 또 여자분들이 찬물을 자주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찬물 이렇게 그런 분들이 폐 쪽에 손상을 입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찬물 먹는 것보다 그렇게 물을 자주는 게 좋고 가능한 냉장 상태 유지 20도 정도가 되면은 20% 정도는 육각수가 된다. 그다음에 받아온 물은 24시간 안에 마시도록 한다. 큰 물통은 작은 물통으로 소분해서 냉장고에 넣고 뚜껑을 꼭 잠근다. 이게 이제 그 약수라고 해서 바다다 잡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사다가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물 생산지에서 이렇게 열기를 해가지고 이게 아주 소독을 잘해서 집어넣는데 이거 말고 그냥 그 약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큰 통에 받아와서 집에다 놔두고 오래 놔두면 안 되니까 그걸 갖다가 조그만 병에다가 옮겨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서 한 5도 정도로다가
속에 놔두면 그 안에 있는 미생물이 설령 있더라도 정식을 많이 못합니다. 그러면 조금 안전한 물이 될 수 있죠. 그냥 놔두면 실온에 놔두면 이 안에 이제 미생물이 말하자면 그 살모넬라라는 균이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조금 뭐 한 온도만 맞으면은 2분 열이 막 되니까 또 거의 하루만 지나면은 뭐 적어도 몇백만 마리가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줄이려면 냉장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네랄이 많은 물, 칼슘, 그다음에 나트륨, 그다음에 시리카겔이라서 이제 이런 거, 게르마늄 이런 것들이 물 맛을 좋게 하는데 이런 것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좋다. 그건 검사를 해봐야 화학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물 받아다 먹는 약수터에 가면 이런 것들을 표시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 약수에는 뭐가 많이 나오나 보면 됩니다. 이 게르마늄 같은 거는 그 항암제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게르마늄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태백입니다. 태백은 그 먹는 물 속에 밑에 허옇게 가라앉는 데 있는데 그것이 전부 게르마늄입니다. 그래서 그 게르마늄을 모아가지고 그걸로다가 식기도 만들고 그 침대도 다 게르마늄 침대 만들어서 누워자고 그래서 암을 예방한다고 해서 많이 하는데 태백에서는 게르마늄이 상당히 많이 우리 부천 지역에 게르마늄이 조금 나오는 데가 있고 있습니다. 마시는 물은 알칼리수가 좋고 경도는 5pm입니다. 천천히 마신다. 그 다음에 보리차당을 끓인 물은 냉장고로 식혀서 먹는다. 물에 수위 공급되면 물이 없어도 생존할 수 있는 것부터 퇴화한다. 피부 30대부터 퇴화가 시작된다. 장기, 그 다음에 뇌 80대 이후에 수분 부족으로 해서 양자부동이 중지되면 이것 사망이다. 물은 약이다. 신장의 부담을 덜어준다. 혈액의 끈기를 없애준다. 변비를 해소해준다. 감기를 예방하고 발열 해소를 한다. 그다음에 술 마실 때 물을 많이 마시면 긴장의 부담을 줄이고 두통을 예방한다. 이런 것들도 이제 물이 영양입니다. 방광염을 예방한다. 구이시위장 비염을 억제한다. 천식 발작을 억제한다. 그다음에 이완으로 기침을 진정시키고 감의 끈기를 줄여 잘 떨어지게 한다. 그다음에 알레르기 질병의 원인 물질을 배출로 치료한다. 이런 것들이 물의 효능입니다. 잠자기 전에 물 한 잔 효과, 갈증 해소, 다음날 상쾌한 몸 상태 유지, 그다음에 눈 건강의 회복, 눈물 분비 촉진, 그다음에 수면 장애를 예방, 수면을 유도한다. 그다음에 동안 피부 유지, 정상적인 수면 리듬을 유지해서 피로나 스트레스, 불안, 우울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충분하게 물 한 잔 자시고 또 혹시 배뇨 때문에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물 한 잔 소변 보고 물 한 잔 마시고 들어오면 다시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잘했기로 옛날에 어른들이 떠다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옛날 우리 어른들이 상당히 지혜롭게 세상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신분입니다. 이제 웰빙 이런 얘기인데 그 웰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이제 얘기를 요것만 끝나고 말씀드립니다.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사는 것을 웰빙이라고 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삶, 이것이 웰빙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1948년 4월 7일 날 건강의 정의를 내렸는데 그 정의 중에서 건강이란 질병이나 불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우리는 건강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얘기 중에 이제 헬스 있어 이제 피지컬, 멘탈, 소셜, 웰빙 그렇게 문구가 나왔어요. 저도 1963년도에 처음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웰빙이라는 얘기를 공중보건학을 배우면서 처음 들었는데 다 잊어먹고 있었는데 2000년도부터 우리나라는 웰빙 붐이 불어서 먹는 것도 웰빙, 입는 것도 웰빙, 뭐 자는 것도 웰빙, 웰빙 바람이 전부 불어도 웬만한 건 다 웰빙에 이제 맞춰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제 잘 사는 것, 이렇게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하게 사는 것을 우리는 웰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웰빙을 잘 하게 되면 에이징, 잘 늙어가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웰다잉, 잘 죽어가는 것. 그러니까 잘 살으면 잘 늙어가게 되고, 잘 늙으면 잘 죽게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웰빙을 잘 하시면 웰에이징도 잘 하시게 되는 거고, 잘 늙어가면 죽는 것도 잘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공부하고 하는 이유가 내가 마지막을 얼만큼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만 내 스스로가 만족하게 이렇게 죽을 수 있느냐 하는 걸 준비하는 것이 죽음 준비입니다. 이 죽음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이 먹은 노인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우리 스스로가 노인이니까 생각을 하면서 노인들은 이런 것을 준비를 하면 웰다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 과목을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혹시 제 강의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또 받아보겠습니다. 그 노화와 노쇠에 대해서 정의를 하셨는데요. 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노화 노쇠의 기준이 어떤 나이를 하는 것보다 기능적으로 노화되는 과정 속에 기능이 엄격히 떨어져서 병과 같은 증세로 판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를 노쇠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WHO에서도 그렇게 규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정의는 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여기 23페이지에. 예, 23페이지. 노화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상적으로는 신체적인 퇴화 현상이다. 노쇠는 나이와 관계없이 생리적 현상이 저하되는 상태다. 그죠? 요 정의가 어디서 나왔는지. 노쇠. 네네. 그 정의가 이제 WHO 정의하고 틀려서. 그 이제 노화하고 노쇠하고 그거를 엄격하게 불러서 요건 노쇠고 요건 노하다라고 얘기가 이제 어려운 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노쇠라는 것이 그냥 표시가 날 수 있지요. 젊은 사람이 갑자기 머리가 허옇게 되든지 그 눈도 침침해지거나 그러면 그건 뭐 그럴 나이가 아닌데 그렇게 되면 그건 노쇠인데, 나이가 드신 분 노화 현상하고 노쇠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같이 올 수가 있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노쇠가 이제 진행되는 상태에서 그것이 심하게 된 것이 결국은 노화까지 오게 되는 거죠. 노화는 계속 죽음까지 노화되는 과정을 얘기하지만 노쇠는 기능을 상실한. 네. 그래서 50% 이상 상실된 부분을 노쇠로. 그러니까 이제 노쇠라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 젊은 이제 그 구변조를 할 때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나빠져서 노인네처럼 돼버릴 때 기운이 없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아이고 노쇠했어 이렇게 되지만, 그냥 노화 현상 중에는 노쇠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온 것이 노쇠가 진행된 것이 결국 노화가 되죠. 노화 과정 속에 노쇠가 악화된 상태. 그걸 이제 엄격하게 구별을 내니까 그냥 노쇠라는 건 젊은 사람이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는 그냥 노쇠했다고 얘기하지만은 그 노인애들 노화되는 과정 중에 노쇠가 끼어 들어가서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 노화 현상이 오는 거 같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다른 얘기 없으면 다음 시간에 우리 원장님 강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강의실이 좀 좁아져가지고 추천하신 분들이 다 같이 하시다 보니까 그랬어요. 아마 그래서 추천하신 분들은 이제 다 과정을 마치셨기 때문에 자리가 조금 넉넉해질 겁니다. 어쨌든 첫 강좌를 여러분이 여기 다 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강의하신 분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잠깐 저 화장실 갔다 오시고 쉬는 시간에 아까 광고 드린 대로 자치 활동에 필요한
좀 공지사항 같은 것을 알려드릴 겁니다. 우리 사무관사께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화장실 갔다 오실 분은 갔다 오시면서 갔다 오신 다음에 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화장실 잠깐 다녀오세요. 우선. 마시면